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오늘 네 분 모셨습니다. 허성모 경남대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배종찬 리서치 대표,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대통령이 계속 순차적으로 내고 있는 업무 지시 관련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뭘지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순서로 서두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시로는 일자리위원회였는데 추후 관련해서 오늘은 미세먼지 대책 이 관련한 얘기들도 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죠. 예, 미세먼지가 매우 심각하다는 건 전 국민이 잘 알고 있죠. 지난 연휴 때도 외출을 못할 정도였는데,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미세먼지의 지금 국내적 요인으로 핵심은 이제 화력발전소, 그리고 이제 이 디젤 차, 이런 부분들이 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화력발전소 중에서 30년이 넘은 노후한 것 중에서 지금 당장 대체 전력이 좀 부족한 부분을 빼고 8개는 6월 달에 중단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3월부터 6월 이렇게 비수기이자 또 미세먼지가 심한 계절에는 문을 닫는다. 네. 그다음에 신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에서 공정률 10% 미만인 것을 문을 닫는다. 또 지금 신설 계획을 잡고 있는 원전을 갖다가 포기한다. 한 6개 된답니다. 원전도 지금 진행 중인 것 중에 이 공정률 20% 미만인 것을 안 하는 쪽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방향을 지금 LNG 발전소의 가동률이 40% 정도인데 이걸 60%로 높이고 그다음에 4%대인 이 재생에너지를 20%까지 높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사실은 이 우리나라의 전력 문제의 본질은 이 석탄을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미국의 세일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LNG로 가지 않고 하는 부분은 석탄 도입 과정에 여러 가지 비리나 의혹이 수십 년간 연속되면서 전환을 하지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기왕에 이렇게 이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갖다가 이렇게 LNG로 바꾼다면 이런 석탄 도입 과정에 대한 문제도 짚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특히 원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중단을 하고 신설하지 않고 수명연한이 다 되는 원전을 하나씩 도태시킨다면 우리나라도 원전 제로 시대를 갖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국내적 요인의 미세먼지 유발 요인은 20% 미만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80%는 중국발이라고 나오는 측면에서 이번에 화력발전소 이렇게 이 셧다운 부분이 미세먼지의 1, 2% 정도 작용한다. 사실은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은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을 우리가 입증해서 제기하는 외교적인 문제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석탄 화력이나 그다음에 원전을 이 LNG로 이렇게 전환시키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시키면 지금 정부 계획대로라면 최소 4조에서 최대 한 8조 정도까지 비용이 더 들어가고 장기적으로는 전기료가 한 25% 정도의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납득이 가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여론적인 반응은 그간 어땠습니까? 상당히 여론에서의 반응도 호의적입니다. 대통령이 이 업무 지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법안을 통과하지 않고도 이 국민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부분도 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차기 정부의 시급한 과제라고 이야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만큼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업무 지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 통과가 당장 되지 않는 부분들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명확하게 어떤 정책을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다.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첫 번째가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세우는 만큼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대통령의 이런 미세먼지와 관련된 발빠른 행보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판단컨대 좀 더 근본적인 대책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또 함께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이 앞서 황장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단순히 우리 나라 내의 어떤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세먼지, 황사의 원인도 있는 데다가 이렇게 화력발전소 그리고 원전의 문을 닫을 경우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우려사항도 있거든요. 지난 여름에도 바로 이 에어컨을 틀었을 때의 누진요금, 바로 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요금 폭탄에 국민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도 있고요. 또 향후 이것과 관련된
한전에서 계획하고 있는 한국전력에서 계획하고 있는 예, 예. 대체 에너지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함께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른바 업무 지시 3호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즘 학교에서 친구들과 그 운동장에 나가서 놀려는데요. 미세먼지가 막 나쁨 때문에 제가 막 나가지 못하는데 이 바깥에서 친구들은 놀기도 좀 걱정되고 네, 그리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바깥에서 수업하는 것도 조금 걱정되고 그렇죠. 네. 그 얘기 하는 거죠. 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그 주 원인이 우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발생해서 한국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대통령 지시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지시를 했어요. 화력발전소. 그 중에서도 석탄 화력발전소거든요. 3월부터 6월까지는 가동을 중단하고 그리고 앞으로 임기기간 내에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시켜 나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중단 업무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네, 업무 지시라는 말로 지금 4가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일자리위원회였고요.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가 임을위한 행진국 재창과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그리고 예. 세 번째가 지금 방금 보신 미세먼지였고요. 예. 네 번째는 세월호 교사 순직 처리. 그렇습니다. 이런 업무 지시라는 말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원래 그렇게 쓰던 겁니까? 예, 뭐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뭐 늘 쓰는 네. 말이고요. 그것은 이제 뭐 이 대통령의 말 자체가 대통령령에 준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상위에는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게 이제 법령이 있거든요. 이 법령에 준해서 효과를 발휘하는 게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공무원은 대통령이 하는 말을 받아 적고 또 그 말을 업무에 실천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지시, 업무 지시나 말씀이 법을 위배해서는 이제 그건 곤란하죠. 그렇게 될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바로바로 그런 법령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시사항을 공무원들은 당연히 네. 적시적으로 이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1호, 2호, 3호, 4호까지 했는데 저건 뭐 적시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될 그런 명령이죠. 대통령의 명령이라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공무원들은 뭐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수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행정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대통령의 말은 엄중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죠. 근데 그런 대통령의 말이 뭐 이렇게 법률이나 법령에 위배되는 말을 한다면은 그 이제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이전 정부에서도 그게 늘 조금씩 지적되던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4가지의 지시사항은 이제 현행 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다만 이번에 이제 기간제 교사를 네네. 이제 순직 처리하라. 현재의 규정에는 뭐 그 부분이 조금 어렵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이제 그것을 대통령의 명령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것이고 향후에는 관련 규정을 고치는 겁니다. 그 관련 규정을 고치는 것 자체가 흔히 우리가 제도 개선이나 뭐 법 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예. 건데 그 당연히 따라가야 될 보완돼야 될 내용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네, 네.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기간제 교사가 3년 동안 순직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예. 이유 중에 하나는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냐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네.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고치는 건 매우 어렵지만 시행령에다가 예, 예. 이 2명을 그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하거나 네. 아니면은 그 인사처장이 그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으로 아예 지정을 해버리는 방법 이 2가지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저는 이제 이러한 그 조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3년 동안 원래는 본인들이 탈출하면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층으로 가서 아이들을 구하느라고 이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런데 형식적으로 공무원이냐 아니었냐 이걸 따지면서 그분들에 대해서 뭐 재해 보상만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과연 그것이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는 이거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쉽게 고칠 수 있었고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이 대통령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좀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는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사회 정의를 무리하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지금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이 세월호 사고 기간제 교사 순직 처리된 부분이요. 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나는 살아야겠다는 본능을 누르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이 선생님으로서의 본능인 것입니다. 이들 두 분 교사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 결국에는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애초에 법 자체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근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에서 숨진 이 기간제 교사들이 일종의 비정규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순직은 비정규직은 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다가 죽어도 순직 처리조차 안 된다. 네. 그럼 비정규직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비정규직 공무원이 이 공직에서 자기 임무를 다하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공무상의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순직 처리가 안 된다면 이게 법률 자체로 애초에 굉장히 무리가 있는 부분이었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파견 근로든 알바든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일을 다하다가 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면 당연히 순직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나라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정규직 중심으로 모든 법령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래 이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된 부분은 세월호 자체의 어떤 문제가 지나치게 이념 대결화되는 어떤 양식으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이런 이 숨진 기간제 교사 두 분 같이요. 이런 당연한 문제가 마치 이념적인 문제로 처리되면서 지난 정권에 처리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세월호 사실 전반으로 눈을 넓히면 더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지난 과거에 높았었잖아요. 대통령의 업무 지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법과 원칙에 집착하느냐 아니면 보다 더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을 하느냐 그 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법과 원칙을 고집하다 보면은 그런 규정에 얽매이면은 바꿀 수 없는 제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지시를 내린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일종의 사례로 등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그동안에 누적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는 것. 그래서 뚜렷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소통입니다. 단순하게 기간제 교사를 순직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화를 냈다는 것이거든요. 전화를 내서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서 대통령은 경청하고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소통을 했다라는 점이 저는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예.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대통령의 지금 전화가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네. 이전에 그 일본에서 상당히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실상 이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과로로 순직을 했던 오부치 총리가 있습니다. 예. 오부치 전 총리가 가장 국민들의 마음을 잡았던 것이 바로 누구에게나 전화를 해서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오부치 전화, 오부치 대화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바로 그것을 연상케 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법. 이 부분이 저는 업무 지시에서 기간직 순직 교사를 인정하는, 순직으로 인정하는 것 이상으로 소통을 했다라는 점에서 더 중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정의를 위한 방향성 정리, 향후 국정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어제가 마침 또 스승의 날이기도 했죠. 네, 스승의 날을 맞아서 문 대통령이 은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죠. 근데 뭐 과거 일화도 소개되기도 했고요. 뭐 재밌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3 때 생물 선생님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이희문 선생님 84살 되신 분에게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예. 처음엔 청와대 전화로 전화가 가니까 이분이 통화를 안 하시겠다고 예. 대통령 바쁘신데 왜 전화하냐고 할 수 없이 개인 전화를 드려서 이제 통화를 하셨다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만큼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지금 사실 김연아법 때문에 아이들이 카네이션도 제대로 못 가봐드렸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보니까 네. 김연아법을 위배하지 않고도 이렇게 마음을 전할 수 있구나라는 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예. 재미있는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 고3 때 해운대 미포로 이제 봄소풍을 갔었었는데 네. 문재인 당시 이제 고3 학생이었던 친구가 선생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우리 그 남학생들이 보통 술들을 좀 잘 먹나 보죠. 소풍 가서.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누가 술 먹고 좀 취했다, 실신했다, 뭐 병원 데려가야 솔직하게 되겠다. 얘기하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네. 이제 병원 물론 데려가서 조치를 취했지만 그때부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은 선생님께서 문재인 막걸리 한잔 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소탈하고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고 뭐 어제도 계속 나오고 오늘도 계속 나오지만 네. 학교 다니면서 계속 친구들하고의 그런 관계나 도움을 주는 관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도 고교를 취임 선서식 마치자마자 바로 은사를 찾아뵈러 갔었다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또 여론이 좀 좋아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통인 거죠. 모교를 예. 찾아가서 서울 출신이지 않습니까? 숙명여고 이 모교를 찾아가서 원사님께 이렇게 이 인사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적극적으로 이 국민들에게도 노출되면서 스승의 날이라고 하는 날 자체의 의미도 더욱 부각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네. 어떤 의미 부여를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대통령의 짧은 기간 동안의 행보인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지속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것. 그런 점에서 이 은사분으로부터 또 자주 전화도 드리고 또 은사분은 자주 또 전화를 하면서 이 은사로서 할 수 있는 국민들이 또 측근들이 해주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네. 바로 그런 전화 소통 또 직접 찾아가서 스승을 뵙는 이런 이 좋은 모습을 계속 유지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취임 초기다 보니까 대통령의 일정 하나하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어제가 또 마침 스승의 날이었던 것만큼 대통령의 공개된 또는 여사와 관련해서 공개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의 동향 관련해서 정치적인 부분, 또 향후 정무적인 부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죠. 소위 이른바 뭐 삼철이라고 해서 최측근들의 동향은 어떠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사실 좀 많습니다. 네. 근데 뭐 전해철 의원은 현역 의원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나머지 2명의 양정철 전 비서관 그리고 이호철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선 후퇴를 선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성무 교수께서 말씀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호철 전 민정수석은 뭐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출국했죠.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인천공항에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이제 뭐 떠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가장 존경하던 뭐 노변, 문변 두 사람이 예, 대통령이 예. 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고 네. 행복하다. 그래서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떠나버렸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이호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 과거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혼이 맑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 일관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번 대선 때도 처음부터 결합해서 열심히 도왔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을 건설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가 이제 예. 대선 막바지에 많이 거들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역시 뭐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가장 오래된 지인이고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데 네.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나감으로써 어떤 부담을 덜어드리고 또 측근이 떠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에게 또 안심할 수 있는 국민들이 늘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젯밤에 이제 양정철 전 비서관도 뭐 시도 남기고 또 많은 글도 남기면서 이제 측근 많은 주변 사람들한테 글을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기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 정부를 구성하는 데까지 내 역할이고 구성이 끝나면 나는 떠난다. 이제 뭐 거의 구성이 다 돼가기 때문에 떠나겠다 이랬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총무비서관으로 이름이 오르내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역시 이제 실세가 총무비서관이 되면 역시 실세 총무비서관들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수많은 부정적인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이제 완전히 그 떠나는 모습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고 저 모습이 좀 아름답긴 하죠. 그러나 본인은 굉장히 착잡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동안 뭐 삼철, 실세, 패권 네. 이런 오만 그 비난을 다 받아왔던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는 또 어쨌든 이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려웠던 시간 문재인 대통령 옆을 지키면서 히말라야까지 같이 가고 또 문재인 대통령 이름으로 나온 수많은 책들을 또 다 기획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만큼 헌신적으로 정권 창출을 위해서 애썼는데 결국은 떠나야 하는 그 운명 앞에 뭐 씁쓸함도 있겠지만은 역시 이제 이 정권의 성공을 바라는 또 정권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잠시만요. 지금 국회 민주당 당 대표실 상황을 보고 계신데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방문한 모습입니다. 지난 11일에 국회의장과 각 당을 방문을 했었죠. 임종석 비서실장이요. 당시 추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 방문을 좀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종철 전 비서관이 한 말 중에 좀 재밌는 게 이게 있어요. 나서면 패권, 빠지면 비선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위치 잡기가 어려웠다. 예. 특히 이제 비선 실세 때문에 국정농단이 벌어졌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비선으로 분리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떠나면 호구지책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한국에 다 기반들이 있을 텐데 예. 외국으로 가시는 건 참 개인적으로는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아름답게 퇴장을 하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공과 이 오가 달라질 것 같아요. 과가. 근데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금 말씀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원래는 개진하는 편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할 때 분명히 보완적인 부분을 이제 이분들이 해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 대통령을 이 양정철 전 비서관을 양비라고 부르면서 상당히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던 분들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되면 사실은 문 대통령이 마음적으로 조금 의지할 분들이 없어지는 부분들도 좀 있어서 예. 그 부분도 조금은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재 이렇게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는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전 의원도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물러났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제 향후 흐름을 어떻게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 주변에 있었던 친박 핵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요. 친박 쪽에도 한두 사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도구적 역할, 심부름 정도를 했던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최순실한테 국한되면서 정권이 급격하게 이 권력 기반이 약화되고 이 통치력 자체가 무너지면서 망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저런 부분들이 바람직한 건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인 역관주의라고 해서 대통령이 바뀌면 뭐 한 5,000개 안팎의 자리에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후원금을 많이 낸 사람은 프랑스 대사라든지 캐리브해에 있는 섬나라의 대사로 보내주는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누가 시비도 걸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긴 사람 마음대로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도 대의민주주의에서 시스템이라는 관점을 봤을 때 오랫동안 저 정권이 탄생하도록 기획을 하고 뒷받침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빠져버리고 그 자리에 대통령과 안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나 전문직 관료나 교수들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더 나은 것인가? 이 박근혜 정권 한번 보십시오. 교수들이나 뭐 전문가 하는 가방끈 긴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해서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앞에서 단 하나의 전문적 지식이나 어떤 자신의 있던 소신을 밝히지 못한 채 뭐 이렇게 그냥 하나마나한 일방적인 지시 형태로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과거에 YS나 DJ가 다른 정권보다는 정권 운영의 장악력이 상당히 셌던 부분, 그 이후에는 사실은 정권 장악력이 좀 떨어졌어요. 대통령들이요. 그런 부분을 비교해 보면 과연 저런 식으로 척건들이라 해서 이렇게 패권 세력이다 해서 실세다, 뭐 비선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옳지 않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비리나 공정하지 못한 인사 또 권력을 이렇게 남용하는 식으로 행사하게 되면 그 정권에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벌어지지 않은 일에서 예단을 하고 저렇게 배제하는 부분은 저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옆에 가 있는 게 정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지적받아온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이 약점이나 또 우려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거 과정부터 지난 5년 동안에 계속 대비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그 대비가 되죠.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을 때 효율적으로 될 건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뭐 저런 부분에
대한 그 우려는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 이래 봅니다. 대통령과 많은 것을 공유하는 측근이 떠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이런 의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지난 정부의 문고리 트라우마가 너무 강한 것이거든요. 네. 이 대통령의 측근이 옆에 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에는 중요한 것이 이렇게 이 지난 정부의 인사와 관련된 트라우마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펼쳐질 개혁 정부의 여러 인사에 있어서 이렇게 측근이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또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개혁 정부를 표방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다른 정부, 역대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측근을 배제하고 측근이 스스로 떠나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자유롭게 좀 더 통합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 특히 이 양정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히말라야에 갈 정도로 이 같이 대통령과 갔죠. 가까운데 예. 이렇게 본인이 가까우면서도 휘말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에게 좀 더 인사와 관련돼서 이 폭넓은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역대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이 측근들의 비중이 너무 크게 되면 대통령이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아들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딕 체이니 부통령 그리고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네오콘이라고 해서 너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외교 안보 국방 정책을 압박하니까 사실상 아들 부시 대통령이 할 것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양정철, 이호철 또 전해철 현 의원이죠. 근데 저는 이 측근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를 보면 지난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당선됐을 때 사실 당선의 1등 공신은 램 이마누엘 의원이었거든요. 예. 하원 의원인데 이 램 이마누엘 의원이 세상 오바마 대통령을 만든 거나 다름없지만 당선되자마자 얼마 있다가 어느 정도 안정되니까 바로 시카고로 떠납니다. 예. 나는 대통령을 떠나서 오해를 받고 싶지 않고 내 스스로 시카고 시민으로부터 선택을 받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임명직은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본인이 정말 이 공직으로서 봉직하고 싶으면 선출직에 나가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구 구민들 경선부터 공정하게 치러서 이 지역구 구민들에게 선택받아서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협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든지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퇴임식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해진다. 이런 말을 해서 또 의미가 무엇인가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퇴임사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개혁을 천명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임기를 남겨놓고 물러나겠다고 했고 거기서 한 발언이라 이제 뭐 보도상으로도 보면 의견들이 분분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뼈가 있는 말이다. 아니다, 그냥 원래 검사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다. 경계심을 가질 때 하는 말이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경계. 이런 말로 많이 차용되기도 한다 이러는데 같은 법조인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하려면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하기 하루 전에 확인을 해봤을 때는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장이 무조건 임기가 원래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거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뭐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게 원래 중론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으로 임명이 됐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좀 그런 게 있었었죠. 그런 데다가 대통령하고 조국 수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세월호 관련된 문제, 뭐 우병우 전 수석이 정의의 문건 수사했던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런 식으로 이제 그 퇴임하면서 이제 그 연설문에서 저런 뼈아픈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과연 일반적으로 원래 하는 말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들어라 이렇게 해서 들릴 수 있는 부분이냐? 사실 그렇게는 안 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저기서 이제 제일 방점을 찍어야 될 것은 정의로움이 지나치면 잔인해진다는 것하고 나만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부분하고 수사의 미덕은 절제에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이 세 가지 것이 의미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지나치게 파헤치지 말아달라.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냐. 당신들이 좀 미뤄 짐작해 주는 것이 좋겠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만이 정의는 아닐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고 아마도 많은 법조인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저런 말을 한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이제 어느 정도까지 검찰이 지금 수세에 몰려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비추어서 우리 검찰 조직을 더 이상 휘저지 말아달라. 나는 떠나지만 내 밑에 있는 우리 검찰 조직을 조금 잘 살펴달라. 이런 의미로 조금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지시했던 그 두 가지 재수사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되 대신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상호 간에 좀 불편함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검찰 스스로의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반대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수사를 할 때 좀 자중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참으로 이제 공교롭다고 하기에는 시점이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말은 좀 취소하겠습니다. 알려진 부분이 공교로운 부분이겠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만찬을 했습니다. 우병우 관련한 수사가 끝난 직후였죠. 지난달이죠. 예, 그와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비판의 소리가 분명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좀 치하하는, 좀 다독이는 자리였다고 하고 뭐 내부적인 일이라고 그쪽 입장에서는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돈 봉투도 오가고 이 돈의 또 성격은 무엇인지 네.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 내부자들끼리 만난 거 아닙니까? 정말 영화 내부자를 보는 듯한 그런 한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요. 저건 굉장히 좀 밀폐된 자기들만의 아는 그런 특수한 공간에서 아마 저 모임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외부인이 잘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저 공간을 제공한 업소의 사장이 무슨 정의감에 불타서 저걸 촬영을 했을 리도 없고 또 그 속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 오고 간 내용을 알 수도 없는데 네. 그럼 이것이 밖으로 불거지게 된 것은 결국은 내부의 누군가가 저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제보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만큼 저 내용 부적절하다는 것을 내부에서도 스스로 느끼는 사람들이 많고 내부에 스스로도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이미 있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태근 검찰국장은 사실은 지난번에 수사 대상자라고 말할 만큼 국민들이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사람인데 네네. 실제 수사본에서는 수사 대상자에 넣지도 않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병우 수석하고 천여 차례가 넘는 통화가 있었지만 아무 통화 기록에 대한 조사라든지 뭐 휴대폰 압수라든지 어떤 일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분들 전체가 사실은 이 국정농단에 참여한 방조자 내지는 뭐 그런 느낌을 국민들은 다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저렇게 모여서 수사가 끝났다고 서로 돈을 주고받고 치하하고 회식을 가졌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고 국민들 보기에는 오히려 저분들이 다음은 반드시 어떤 행태로든지 이 그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때부터 지금까지 쭉 보여주던 것에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행동은 없었는지 한번 점검의 대상이 되는 건 분명하지 않느냐. 예. 그런 분들이 저렇게 모여서 저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네. 보고 이런 것들이 밖으로 이렇게까지 흘러나오게 된 데는 정말 저런 것들을 타파하고 개혁을 해달라는 그런 간곡한 바람들이 어디선가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근데 방금 총장이 이제 퇴임하면서 했던 이야기 뭐 정의가 지나치면 잔인해진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정의에 너무 목말라 있지 않나요? 지나친 정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정의가 너무 부족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너무 피폐해져 있다는 이런 느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총장의 퇴임사는 오히려 영혼이 없는 퇴임사가 아닌가. 그냥 보기에는 근사한 말을 하셨지만 실제 국민들의 가슴에는 별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네. 한 가지만 제가 변명을 해주자면 예. 사실 이제 약간 정례적이고 원래 좀 해오던 그런 성격이긴 해요. 여기 이제 그 검찰국장이든 뭐 법무부 관계자든 간에 이제 그 수장들이 모여서 어떤 큰 수사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되고 검찰총장이 이제 나가는 마당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사 관련돼서 힘들었던 것들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조금 나누고 또 이제 사실 금일봉이 이제 보통 50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금일봉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김현학법의 위반이냐 아니냐 뭐 그런 거는 논란이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이렇게 나눠주기도 예, 원래 합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제 그동안 너무 고생했다. 예. 수사팀들에게 고생했다라는 의미에서 나눠주는데 네. 이제 문제는 저게 이제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상황. 특히 그 안태근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 1000번이 넘는 통화를 했다고 예. 하는. 게다가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더 많은 그런 수사 정보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이 빠져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의혹들이 있는 거죠. 그런 의혹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비춰지다 보니까 좀 오해는 네. 샀는데 그게 정말 오해에 불과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런 거는 조금 좀 자중했어야 된다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조금 해오던 일이긴 하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네. 국민들은 과연 저 김수남 총장의 예. 퇴임식을 보면서 이영렬 서울지검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 그다음에 윤곽근 전 수사팀장 네네. 이런 분들이 과연 인사를 기다리고 저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한번 스스로 성찰해볼 필요가 없는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나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있었는데 선출이 됐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문재인 정부 집권 여당 첫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3선이고요. 당내에서는 김근태계 또는 뭐 범주류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당내에서 의원이 재출마인 만큼 조금 앞선다는 소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원식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고 네, 문재인 민주당 정부 성공에 모든 걸 걸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당정청 협력과 야당과 협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아울러 대통령 개혁, 통합 의지를 잘 이해하고 풀어나갈 것이라는 얘기와 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열쇠는 여야 간의 협치에 있다. 다시금 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야당의 품위 넓은 원내대표가 될 것이며 도움이 되면 야당 정책을 과감하게 수용하겠다라는 얘기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친문 성향으로 분류됐던 홍영표 의원과 네. 그리고 약간은 이보다는 좀 세책이 더 엷은 우리 우원식 의원이 경선을 벌여서 현재 우원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첫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당선됐다는 소식을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한 얘기를 그동안 나눴던 얘기를 잠깐 나누고 향후 민주당 인선 이 방향으로 좀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네. 저는 지금 뭐 검찰 내부에 있었던 그 부분, 근데 어떻게 저게 밖으로 알려졌는가?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밖으로 알려질 수 있는 사안인가? 예. 이런 측면에서 지금 검찰이 내부적으로도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건 바람직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 정의라는 부분을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정의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새 정권은 새 정권 나름대로 정의를 이야기할 건데요. 지난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그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에 검찰 내부의 내분으로 네. 한상대 검찰총장이 그만뒀습니다. 11월 말인가 그만뒀죠. 네. 2012년에. 그래서 잠깐 대행 체제를 거쳤다가 박근혜 정권 인수위가 마치면서 출범한 직후에 이 검찰총장으로 최동욱 총장이 임명이 되었는데요. 예. 최동욱 총장이 임명이 되었을 때 이 박근혜 정권에서는 다른 사람을 희망을 했는데 마지막 후보 3명으로 채택된 사람이 검사 후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의 의도하고는 좀 안 맞게 정권 초창기에 어수선할 때 최동욱 총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동욱 총장이 그 이후에 이제 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나 이런 네. 부분하고 관련해서 온갖 이런 문제가 생겼다가 결국은 중도 하차하고 김진태 총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이 현 여권들은 야당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찰총장의 이제 임기 보장이나 이런 부분과 관계없이 흔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 김수남 총장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잘못을 시정해 가는 방법이 검찰 수사 부분, 지난 우병우라든지 국정농단 사건 또 정윤회 찌라시 사건 수사 등이 진행이 되면서 검찰 수뇌부가 관계되었다라는 부분이 입증이 되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검찰에 대한 어떤 이 청산, 이 정리 차원으로 가는 것이 맞다. 저런 식으로 중간에 그만두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 뭐 사표를 냈으니까 사표가 수리되어서 그만두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라도 사표 수리를 반려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라 하고 그러면서 그런 어떤 검찰총장으로서 오류를 입증하는 것이 진정한 청산에 더 가깝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적어도 이 정권이 처음부터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 그다음에 이 증거나 어떤 자료들 검찰이 정권의 시녀처럼 움직이면서 정치적으로 움직였다는 부분을 입증하고 그 과정에서 그만두더라도 그만두게 하는 것이 저는 맞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배종찬 본부장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 검찰 개혁에 국민들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는데요. 예. 한편으로는 국민 여론을 이런 저런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과연 검찰 개혁이 잘 될 것인가? 그만큼 검찰 개혁을 역대 정부에서도 기대했지만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국민들도 많은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검찰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 하는데요. 그만큼 이 검찰에 대해서 또 검찰 조직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과연 이런 돈봉투 문제 또 퇴임 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들어보면 국민들이 또 공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검찰을 적대시하는 것이 여론을 안고 가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역대 정부에서도 이야기되어 왔듯이 이것을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30일 이내
또는 100일 이내 가능치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보다 더 검찰이 이 정교하게 또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을 이 진행을 해서 검찰 개혁을 어떤 검찰에 대한 적대시하는 여론의 어떤 이런 공분적인 예. 감정적인 접근이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적으로 검찰이 원래 서 있어야 되는 그 검찰의 모습대로 갈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오히려 공감대를 더 크게 형성하면서 가는 것이 더 성공에 가까이 가는 길이 아니냐. 또 검찰개혁 부분에 대해서 아주 또 이 자유한국당 지지층들의 입장을 보면은 또 상당히 또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또 정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만큼 어떤 인적 구성 내의 이 개혁적인 접근 방법보다는 예. 우리 시스템적으로 네. 국민들이 아하 이것이 검찰개혁이구나 느끼게끔 만들어가면서 예.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검찰개혁을 제대로 시도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국민 여론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순남 네. 검찰총장도 국민이 바라는 개혁,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검찰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원내대표로 이제 우원식 의원이 됐다, 이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당직 개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또 친문 인사인 김태년 의원이 정책위의장에 배치가 됐고요. 이걸로 보면서 당청 협의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추미애 대표의 속내는 과연 무엇인가 분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당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당이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가 되는 건 싫겠죠. 예. 실제로 이제 지난 정권들에서 이제 당이 여의도 출장소가 돼서 망해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어쨌든 당이 중심을 잡고 당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한 긍정적인 평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특정 인사를 배려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또 중간에 끼어들므로써 그런 노력이 많이 반감되고 오히려 갈등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또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막 그런 저런 와중 속에서 이제 당직을 개편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대선에서 승리하면은 그 당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축제의 분위기가 있고 네. 다 고생한 당직자들에게는 어떤 축하와 격려의 분위기가 있는데 네. 갑자기 당직 인선을 통해서 어쨌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니까 조금 황당하고 생뚱맞은 반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발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추미애 대표는 이제 그막 이렇게 일체화된 당정의 협조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그런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아마도 이제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한 인선을 하다가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타협책으로 정리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고 오늘은 이제 6째 되는 날인데요. 예. 대체로 국민들 평가가 좋은데 이제 추미애 대표하고의 이 관계 속에서 마이너스 5점 정도를 줘서 한 95점 정도의 높은 평가를 주는 건 사실인데 그나마 이제 잘 수습이 되었기 때문에 뭐 다행이라 보고요. 방금 뽑힌 우원식 원내대표가 굉장히 뚝심이 좋은 사람입니다. 네. 뚝심이 좋고 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도 하고 원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영동 대공분실 영화의 그 주인공 예. 네, 김근태계의 사람인데 원칙도 네. 아주 강하시고 일을 잘 풀어나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뭐 당 대표하고도 협조를 잘 맞추어서 청와대하고의 관계도 원만하게 진행되는데 다만 이제 19일 날 야사당 원내대표 뭐 이렇게 만찬을 대통령이 잡으신 네, 것 같더라고요. 청와대에서. 네, 청와대에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뭐 그 당 대표는 또 배제된 것이 아닌가 이런 또 추측이 있지만 예. 그런 건 아니고 여러 당에서 새 원내대표가 지금 뽑히고 있기 때문에 새로 뽑힌 원내대표들과의 네. 소통의 자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국민의당에서도 원내대표를 선출을 했습니다. 사선의 김동철 의원이 결선에서 과반 득표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정확한 속보는 아직까지는 과반 이상, 그러니까 과반을 넘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이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반 이상이 득표를 했다라는 예, 예. 얘기고 과반의 득표를 얻었다는 얘기고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선의 김동철 의원이 선출됐다라는 건데 앞서 허성무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통령이 새로운 5당의 원내대표를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떤 얘기들을 좀 나누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기왕에 만나려면요, 자주 만나지도 못할 거 아닙니까? 저는 당대표, 원내대표 연석으로 해서 신명을 불러야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원내대표라는 것이 당의 이 장악에는 있어서는 국회 내부의 법 통과나 이런 부분에는 영향력이 있지만은 그야말로 당을 움직이는 방향을 정하는 것은 당대표가 이렇게 핵심이죠. 그런데 지금은 당대표 부분이 이제 자유한국당은 지금 공석주임 부분도 있고 또 비대위 체제도 있고 하니까 아마 원내대표로 가게 된 걸로 이해하는데요. 그 시간이 이제 정비가 되면 대통령께서 그 당대표도 곧바로 만날 필요가 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120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 민주당이 국회를 갖다가 운영하는 부분에서 이 한계가 명확하게 있죠. 과거에 이 새누리당이 160석대의 의석을 가졌는데도 이 뭡니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네네. 식물국회다 어쩌다 하면서 법 통과나 이런 내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어려웠죠. 그런데 120석으로 과연 원활한 정권 운영을 해갈 수 있을 것인가? 정권의 지지율을 굉장히 높여서 뭐 국회에서 마지 못하게 따라가게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언젠가는 정권의 지지율은 또 시간이 지나면 조정이 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야권에게 그 지금 현 정권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동참해 줄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야권을 대하는 자세나 태도에서 매우 문제가 있었죠. 그렇게 본다면 대통령이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은 야당들을 설득하고 예. 동참시키고 또 이 야당과 이견이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에 본인이 나서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야당이 이렇게 설득되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정권이 이렇게 다음 총선이 지금 3년이 남았습니다. 정권은 지금 시작됐는데 다음 총선까지는 3년이 남았다면 이 3년 동안 여소야대 국회를 끌고 가는 노하우를 얼마나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이 부분에서 조기에 대결 국면이 정립되고 이렇게 소수 정권으로 몰린다면 정권이 예. 또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냐. 협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럼 어떤 이슈 등에 대해서 협치를 논하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네, 결국 협치라는 것은 민생 현안과 관련돼서 또 대통령의 개혁 과제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여야 간의 협치가 가능하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개혁 쪽의 방점이 찍혀질 가능성이 그래서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원내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도 네. 상당히 본인의 성향이 뚜렷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김동철 이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본인의 발언이 워낙 또 강한 예. 그런 의원으로 또 알려져 있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 워낙 강하게 지금 또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주호영 이 원내대표는 상당히 또 원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른정당으로서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 리는 만무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의 그동안에 보여왔던 정치적인 행보들을 보면은 또 추미애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당청 간의 관계는 아주 밀월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지금 갖추어 놓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문제는 앞으로 이런 개혁 과제들을 업무 지시가 아닌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 여야 간의 협치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대통령의 81만 개의 일자리와 관련된 재원 부분, 이런 부분도 국회의 법안이 통과가 이루어져야 되고, 더군다나 국민의당 김동철 이 원내대표는 이 위기 국면 돌파를 위해서 상당히 강하게 그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거든요. 그다음 19일 오찬도 당장 순조롭게 제대로 예. 가능할 것이냐는 이야기부터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개헌 문제를 또 꺼내들 가능, 개헌 특위위원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보여주는 모습에서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의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이 개혁 쪽의 방점이 지켜지게 되면 여야 간의 협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질 수는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임기 100일 이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상당한 개혁 법안들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중요한 역할이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여야 간의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됐지만 오히려 전병헌 정무수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수밖에 예. 없는, 그래서 여야 간의 법안 통과에 있어서 전병헌 정무수석이 얼마만큼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여야 간의 협치의 관건이 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네, 정무수석의 역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야가 정무장관직을 요청했잖아요. 청와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요청을 한 것이고 청와대는 왜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정무장관이라는 게 뭐 이제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무임소 장관이라 해서 과거 이제 독재 정권 하에 있기도 했고 이랬는데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청와대의 정무수석의 기능하고 좀 많이 겹치죠.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 정부 여당과의 소통 통로가 여러 개라서 좋긴 하지만 또 이게 소통 통로가 분산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청와대에서는 이 삼선이죠. 삼선 의원이고 당의 원내대표를 했고 최고위원을 한 분을 정무수석으로 모셔놨는데 네. 또 다른 또 소통 창구를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 좀 불필요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원화했을 때 더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전병헌 그 정무수석은
사실 수석을 맡기에는 급이 너무 높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저걸 맡아준 거는 비서실장보다도 8살이 많다고 나이도 하죠. 그렇고 선수로도 그렇고 네. 또 당에서 원내 대표를 맡은 경험으로도 예. 그렇고 이제 그렇지만 대통령의 신임이 각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문 대통령이 그 당 대표를 할 시즌에 옆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계파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는데 사실은 당 대표를 하지만은 문 대통령은 초선위원이었죠. 원내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갈등을 조정하는 그 국정에 있어서 갈등 조정 경험은 있었지만 예. 그 정당 내 경험은 많지 않았는데 전병헌 최고위원이 당시에 많은 경험과 지혜를 대통령에게 건의를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문제들을 많이 잘 풀어왔고 그에 네. 대한 믿음과 신뢰가 아주 크기 때문에 아마 정무수석 중심으로 여야 관계, 국청 관계라는 말을 처음으로 쓰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뭐 여당과의 관계 또 야당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회 전체를 포괄하는 국회와 청와대의 관계를 한번 제대로 맡겨보고 네. 싶은 그런 뜻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정무장관이 필요한가? 그런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시각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야당과 대통령과의 이 간접 소통 통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야당은 정무장관이 뭐 어떤 구체적인 현안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부분에서 어떤 다양한 창구. 수석은 어디까지나 청와대고 이 정무장관은 내각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이 좀 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정무장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그걸 원할 거고 청와대는 이 권력의 어떤 분산이라든지 통제에서의 어떤 부족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원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권에 따라서 야당에 대해서 많은 어떤 작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정무장관직을 하고 그렇지 않고 대통령이 저희 중심이 되어서 직접적으로 통제를 강화할 때는 정무장관실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사드 하나만 보더라도요. 지금 사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한다, 청문회를 한다, 또 관련자들을 지금 고발을 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사드 배치 찬성을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은 그걸 찬성하고 있어요. 예, 이 세 당을 합치게 되면 의석수가 지금 아마 한 160석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170석쯤 될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세 당이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 사드 배치 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미국하고의 관계가 매우 미묘해서 정권 초반에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미국도 어제 한국의 움직임을 갖다가 이렇게 알고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를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선수를 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이 문제도 앞으로 국회에서 달아질 건데 네. 당장 이 예민한 문제부터 어떻게 협의를 해서 끌고 갈 거냐. 이런 문제에서 지금 정무장관실을 갖다가 만들자라는 야당의 요구가 있다면 네. 저는 또 거기에 응해주는 것이 소통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러니까 대통령의 업무 지시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뭐 안보 관련한 이슈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일단은 계속 앞으로 뭐 오찬을 하든 무엇이 됐든 향후에 고비가 계속 촘촘히 있는 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고비가 많겠죠. 더군다나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뭐 허니문 기간을 전혀 주지 않고 지금 바로 공격을 하고 하겠다는 게 뭐 대변인이나 여러 성명에서도 네. 그렇게 나오고 홍준표 낙선자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은 아마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원내 대표 5인과의 이제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 이것은 예. 사람이 10명이 넘어가면 제대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뭐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한번 듣고 뭐 그렇게 끝나는 자리인데 대여섯 명이 앉으면 아주 심도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저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많은 부탁도 하고 이해도 구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냥 단순히 의례적으로 밥 먹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저렇게 만났을 때 성과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게 분위기가 어떨까요? 되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굉장히 의례적으로 식사하고 뭐 대접하고 이런 그런 만남이지 네.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설득하고 이런 장소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원내대표들을 5분을 모셔놓고 예. 대여섯 명 수준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은 뭐 정말 진지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예.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추가 만남을 통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 또 대통령이 지금 분위기면 직접 개별 원내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또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래 고비마다 문제가 생길 때 역시 저는 뭐 전병헌 정무수석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이다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필요한다면은 대통령도 직접 소통에 각 원내대표나 당대표하고 할 것이다. 아마 그런 모범적인 소통의 국정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 결국 그거 말고는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장수 소장님께서 뭐 걱정 안 하시는 지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차라든지 이런 것도 역시 조율해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뭐 방침과 그게 무조건적인 관철이라는 게 국정에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 예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참여정부 당시에 이라크 전쟁에서 우리 군을 파병했던 사건을 보면 압니다. 많은 국민들이 반대했고 또 미국은 전투병 파병을 요구했고 그렇지만 어쨌든 비전투병 파병이라는 적절한 그래서 한미 동맹도 강화하면서 또 국민의 걱정도 들어주면서 또 전후 이라크 복구에 참여해서 우리 국익을 챙기는 거라는 또 군대도 현대전의 그 작전에 참여해 볼 수 있는 또 전투력 향상과 경험을 누리는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 또 불만은 각자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에 맞는 외교를 펼쳤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도와 관련해서도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잘 풀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 과거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수사에 관련해서는 마무리가 좀 됐다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세간의 많은 주목을 현재까지 받지는 좀 못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한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또 두 번째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오늘 2차 공판 준비기일 열린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목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오전에 있었었고요. 그 이상철 변호사가 새로 선임이 되면서 그 18가지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1차 공판 준비 기일하고 똑같이 여전히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서 부인한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23일 날부터 본격적인 그 재판이 시작이 되고 그때 아마 공범 관계에 있는 최순실 씨도 같이 만나게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같은 방향의 전략을 공유하면서 재판을 진행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관심이 좀 쏟아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유영하 변호사 중심으로 그동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대응을 하면서 부인했지만 혹시 변호사가 좀 바뀌고 특히 판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이 되게 되면 뭔가 전략을 좀 새로 할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내놓는 분들도 있었었는데 실제 이제 오늘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기존하고 같은 기조로 간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철저하게 법리 싸움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지금 크게 보면 이제 뇌물수수,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뇌물수수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미르 K재단과 관련된 그 제3자 뇌물수수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정농단 관련해서 뭐 문화체육계 그 뭐 블랙리스트라던가 아니면은 또 그 뭐 최순실 씨의 측근들을 도와줌으로써 이제 개인적으로 뭔가 좀 도움을 주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통치행위의 일종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어볼 소지가 좀 있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이들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맞물려 있어서 과연 이들이 그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풀려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구속될 것인가에 따라서 검찰에서 이들을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더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최순실 씨는 돌연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 제대로 재판해달라. 새 대통령이 탄생해서 진실을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뭐 언뜻 들으면 적반하장격이고 좀 그 오버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지금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뇌물 관련해서 이재용 씨 측에서 지금 내는 부분은 그 박원호라고 해서 삼성과 그 박근혜 그 최순실 사이에 그 돈 수수와 관련해서 이 뇌물이라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했던 정인이 지난번 재판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지금 전부 대선이나 대선 이후에 새 대통령에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 속에서요. 그리고 또 그 이재용 변호인 측에서는 노성일이 또 진술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본인의 판단이나 어떤 추정 때문에 그랬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일부 언론은 심지어 뇌물의 증거가 거의 약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뇌물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혐의를 벗게 된다면 아니 준 사람이 뇌물이 아닌데 받은 사람이 뇌물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뇌물죄 부분을 아마 지금 해볼 만하다라고
최순실이나 이재용,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지금까지 나왔던 죄 중에서 뇌물죄 부분을 빠져나가게 된다면 전반적인 부분들이 이 촛불 시위의 과정에서 한마디로 씌워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국면이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굉장히 희망을 가지면서 집중을 하고 네.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뭐 지금 구치소 안에서 TV도 안 보고 신문도 끊고 뭐 오히려 이런 법리적인 부분에 집중한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 관해서 좀 이 언론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요. 예. 이 부분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끝까지 기출을 갖다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명확하게 처리가 되지 않으면, 판결이 나지 않으면 국민적인 여론이 다시금 이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안 좋아질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 유권자들이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적폐청산이거든요. 예. 적폐청산에서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누가 죄를 지었는지 또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혀달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새 정부가 탄생했기 때문에 지지부진하게 또는 국민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국민들이 아주 경계하는 부분일 테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 운영 자체도 짧은 기간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난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고 있다는 것. 중요한 것은 국정농단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사법 처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의 시스템을 갖추는 모습도 함께 보여달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어떤 정쟁화되거나 또는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마치 이 전체의 일인 양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차분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수사되고 재판되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이것을 교훈으로 해서 검찰 개혁이 됐든 또는 뭐 국정 운영의 개혁 방향이 됐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농단 사태가 각 부처에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도 거의 정부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을 규명해서 제대로 뜯어고치는 네. 그런 정부의 모습을 기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시간이 지난 만큼 구속이 만기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보석 청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김종 전 차관은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5월 20일이 구속 만기거든요. 네. 그래서 4월 20일에 보석을 청구를 했었었고요. 그다음에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도 6월 7일이 만기여서 5월 2일에 네네. 보석을 청구했어요. 차은택 그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같은 경우에도 5월 26일이 만기고 장시호 씨도 6월 7일이 만기인데 물론 이제 보석 청구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긴 한데요. 보석을 청구했을 때 이 사람들 주장하는 논리가 뭐냐면 예. 우리는 전부 다 자백을 했다. 그리고 더 이상 번복할 여지가 예. 없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검찰 측에서 보게 되면 너희들이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풀려나게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너한테 분명히 접근을 할 것이고 분명히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압력이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을 풀어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예, 얘기를 할 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석을 청구하면 재판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재판을 그러니까 결정하게 되냐면 먼저 검찰 쪽의 의견을 묻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석을 해줘도 되는지.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검찰 측에서 우려하는 바들을 이제 적어서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보내요. 물론 그 의견에 구속이 완전히 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현재 구속은 만기되었지만 이들에 대해서 한 가지 혐의를 사실은 구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새로운 그러니까 이들에게 여러 가지 혐의가 있으니까 그 나머지 혐의들 중에 하나를 더 가지고서 구속을 연장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보석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혹은 구속 만기를 더 연장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부가 이 사건에 대해서 유죄라고 생각하느냐 무죄라고 생각하느냐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조금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재판할 때 보석을 해준다는 거는 너를 우리가 실제 판결 내릴 때에도 집행유예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너를 구속시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완전히 무죄는 아니라 하더라도 너는 죄가 좀 가볍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풀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좀 있어서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만기 날짜가 다가온 이 분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식의 태도를 취하느냐가 앞으로의 재판의 방향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첫 출석, 그러니까 출석이 의무화된 재판은 오는 23일이라고 그렇죠.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최순실 씨랑 박 전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어떤 이 관련해서 살펴볼 점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범들끼리 같은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각 그 변호인단들이 먼저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상대방인 피고인, 우리가 상피고인이라고 그러는데 상피고인은 어떤 식의 행동을 했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고 대답을 예. 하게 돼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최순실 씨의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최순실 씨 측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런 과정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서로 간에 제가 이제 너무 예. 분명한 경우에는 서로 간에 쟤한테 이제 떠넘기기식의 얘기를 네. 할 수밖에 네네.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은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부인하고 있으니까 너도 부인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가능성이 크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